서기 197년 우시 왕후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의 10대 태왕이 된 산상왕은 왕후의 지지 세력인 연나부의 강력한 권력 때문에 후궁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시 왕후가 왕의 후계로 이을 자식을 못 낳게 되자 산상왕은 우시 왕후 몰래 주통촌에 사는 여성과 눈이 맞아서 동침을 하게 되고, 주통촌 여성이 아이를 갖게 되자 산상왕은 그녀를 후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상왕과 주통촌 여인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고구려 11대 태왕 동천왕입니다. 동천왕의 이름은 우위거, 아명은 교체였으며 19살 나이로 태왕이 되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신분이 낮은 출신이라 당시 고구려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우시 왕후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우시 왕후는 왕의 심정을 떠보기 위해 사람을 시켜 동천왕이 타는 말의 갈기를 자르고 왕의 옷에 독을 엎지르게 하였지만 동천왕은 어떠한 불화도 안 일으키고 너그럽게 그녀의 도발을 잘 견뎌내면서 은인자중하며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우시 왕후의 지지 세력인 연나부 출신 명리머수를 국상으로 중용함으로써 조정을 안정시키고 고구려를 하나로 단결시키며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덕망이 높은 인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편 이 무렵 중국에서는 위촉, 오로 나뉘어져 중국 대륙을 통일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중국의 삼국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명의 발상지였던 황하강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위나라가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았던 총나라, 오나라보다 훨씬 강하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강력한 위나라를 상대하기 위해 총나라와 오나라는 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오나라의 선거는 총나라와의 동맹으로는 위나라에 대적하기에 힘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기 229년에 당시 요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공손 가문에게 우호 사신을 보냈습니다. 당시 공손 가문은 네 번째 우두머리였던 공소년이 요동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송건이 공소년에게 우호 사신을 보낸 사실이 위나라에 알려지자 위나라는 공소년을 거기장군이라는 관직을 주어 회유하려고 했지만 공소년의 마음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공소년은 오나라의 신하국으로 자청하며 숙서와 손종이라는 인물을 사신으로 보내 단비가죽과 말 등 여러 물품을 바치면서 동맹을 맺는 듯 하였지만 서기 233년에 송건이 답례로 공소년에게 연왕 자귀를 수여하며 사신을 보내오자 변덕스러운 공소년은 오나라는 위나라보다 거리가 훨씬 멀고 오나라의 사절로 파견되었던 숙서가 송건의 병사와 창고가 예상보다 약하다고 보고를 하자 공소년은 갑자기 오나라와 관계를 끊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나라 사절단의 목을 베어버리고 오나라와 접촉했던 일은 송건의 사절을 유인하여 그 목을 바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고차한 변명을 하면서 위나라에 보냅니다. 그 공으로 위나라 황제 조예는 공소년을 대사마 낙난공으로 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소년의 변덕스러운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서기 237년 공소년은 스스로 연왕을 자처하면서 연호를 소환이라 정하고 위나라의 반기를 들어 대항하게 됩니다. 위나라는 유주자사였던 관구검에게 대군을 주어 요동에 공소년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지만 공소년의 강력한 저항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묘화의 건물이 범람해 결국 퇴각하게 됩니다. 서기 238년 조예는 다시 한번 공소년을 토벌하기 위해 제갈량의 라이벌이었던 사마이에게 군사 4만 명을 주어 공소년을 공격하게 합니다. 사마이는 공소년을 공격하기 전에 고구려 동천왕에게 지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고구려는 요동에 지배권을 두고 공소년과 끊임없는 전쟁을 했던 적대 관계였습니다. 특히 고국천왕 때와 산상왕의 즉위 후 형제간에 벌어진 고구려의 내전에 공손 가문이 개입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혔으니 두 나라는 공존할 수 없는 앙숙의 관계였습니다. 그리하여 고구려 동천왕은 위나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군사 1000명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공소년은 사마이의 군사를 막기 위해 장수 비연에게 수만 명을 주어 요하로 향하게 합니다. 위나라군과 비연의 군사들은 요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비연은 20리가 되는 참호를 파 수비 위주의 전략으로 나왔는데 사마이는 비연의 허를 찌르기 위해 비연이 모르게 다른 강물로 도하하여 공소년이 있는 양평으로 향하게 되고 당황한 비연은 우왕좌왕하다가 전멸당합니다. 결국 양평성은 위나라와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함락당하고
사마에는 15세 이상의 성인 남성 7,000명의 목을 베어 경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위나라와 고구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한 공소년이 멸망하자 고구려는 위나라와 국경을 맞대게 되면서 새로운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나라는 고구려의 지원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요동을 독차지합니다. 위나라의 처사에 불만을 가진 동천왕은 분한 감정을 억누르고 4년 뒤 서기 242년 고구려의 동천왕은 서한평을 공격하여 요동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위나라를 선제 공격을 한 이유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대부분 학계에서는 위나라가 고구려와 요동의 분할권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위나라의 행동에 응징하기 위해 고구려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구려와 위나라의 전쟁은 동천왕의 서한평 선제 공격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244년 위나라는 관구검에게 군대를 주어 고구려를 공격하게 합니다. 위나라의 군사들은 총나라와 오나라의 전쟁으로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정예 군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에는 병사부터 말까지 갑옷으로 무장한 계마무사가 있었습니다. 계마무사는 평지에서 싸울 때 적들의 대형을 무너뜨리는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병사들은 스파이크로 된 신발을 신었으니 고구려의 군사력은 만만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위나라는 그러한 고구려의 전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투를 벌이다가 고구려군에 패배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고구려와 위나라의 첫 전투는 고구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한 동천왕의 행보는 여유로웠습니다. 서기 245년 3월 동해 사람이 동천왕을 찾아와 미녀를 바쳤는데 동천왕은 마음에 들어하여 그녀를 후궁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0월 동천왕은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공을 하면서 고구려의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유롭고 평온한 시기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서기 246년 위나라는 2년 전 패배를 되갚기 위해 유주자사 관구검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7명의 장수들에게 고구려 원정을 명령합니다. 위나라 군대의 규모는 1만 명이었지만 오한족과 선비족의 군사들까지 포함시키면 1만 명이 훨씬 넘는 대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적대관계였던 부여가 위나라에게 군량 및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낙랑태수와 대방태수가 고구려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백제는 이 틈을 노려 낙랑군을 공격합니다. 이렇듯 고구려와 위나라의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한 동아시아의 첫 국제대전이었습니다. 고구려 동천왕은 직접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동원하여 위나라군에 맞서게 됩니다. 양군은 비류수에서 처음 맞붙었는데 동천왕은 계마무사를 앞세워 적군 3,000명의 목을 베어 물리쳤고 또 다시 양맥 골짜기에서 위나라군 3,000명을 죽여 또 다시 승리하였습니다. 계속된 승리로 자신감에 찬 동천왕은 이제 관구검의 목숨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신하면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구검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관구검은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고구려군의 주력인 계마무사를 무찌르기 위해 수비 위주로 전략을 바꿔서 주둔지 주위에 함정을 파고 방진전법으로 고구려군과 싸울 계획이었습니다. 동천왕은 위나라의 전략을 모른 채 직접 계마무사 5,000명을 앞세워 똑같은 전술로 위나라군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고구려 군사들은 무턱대고 돌격하다가 위나라군이 파놓은 함정과 방진에 막혀 대형이 무너지고 병력 2만 명 중에서 무려 18,000명이 죽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동천왕은 1,000명의 기병만 이끌고 급하게 도망쳤고 관구검은 고구려의 수도인 환도산성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 말발굽을 천으로 싸매서 말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수레를 서로 매달아 뒤떨어지지 않게 하여 환도산을 통해 곧장 고구려의 수도인 환도산성을 점령합니다. 고구려는 역사상 최초로 수도가 점령되고 고구려의 백성들은 위나라군에게 무참히 돌입당합니다. 그리고 관구검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기 위해 돌에다가 자신의 전공을 새겨 기념비를 세우고 동천왕을 농락하기까지 합니다.
환도산성 점령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광구검은 동천왕을 잡기 위해 부하장수 왕기를 시켜 동천왕을 추격하게 합니다. 왕기의 추격을 피해 동천왕이 남옥저로 도망치다가 중령에 이르게 됐는데 군사들이 모두 흩어져 없어지자 동천왕의 옆에 있던 부하장수 미로가 이대로 도망만 치면 위나라군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며 자신이 결사대를 조직해 위나라군과 싸워서 시간을 벌겠다고 합니다. 동천왕은 미로의 말을 듣고 계속 도망치지만 인정이 많은 동천왕은 산골짜기에 의지하여 흩어진 군사들을 모아놓고 미로를 구해오면 상을 주겠다고 병사들에게 애타게 말을 합니다. 이때 유옥구라는 인물이 적진으로 달려가 쓰러져 있는 미로를 구해오게 됩니다. 동천왕은 만신창이가 된 미로를 자신의 무릎 위에 베개하여 치료를 하고 한참 뒤에서야 미로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위나라의 추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동천왕이 어찌할 바를 모르자 동무 출신 유유가 자신에게 어리석은 계책이 있다며 자신이 거짓 항복으로 위나라 진영에 들어가서 적장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뾰족한 수가 없었던 동천왕은 유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유유는 항복을 가장하여 위나라군을 위로하기 위해 음식을 들고 위나라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유는 식기 속에 칼을 숨겼다가 마침 기회가 되자 위나라 장군의 가슴을 찌르고 유유도 죽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장군의 죽음으로 위나라 진영이 혼란스러워지자 동천왕은 세 방향으로 위나라의 진영을 공격하고 전열을 가다듬지 못한 위나라군은 고구려군에게 패배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결국 고구려의 충신 3인방 미로와 유유, 유옥구의 활약으로 멸망 직전까지 갔던 고구려는 사직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지만 위나라에게 많은 국토가 유린당했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동천왕은 환도산성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환도산성은 이미 심하게 피폐되었기 때문에 임시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서기 248년 9월 동천왕은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병에 걸려 40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며 왕을 따라서 순장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동천왕의 뒤를 이어 12대 태왕이 된 중천왕은 순장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일에 왕의 무덤에 와서 자결한 사람이 많았고 백성들이 섭을 베어 그들의 시체를 덮어 주었기 때문에 그곳을 시원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동천왕의 패배로 고구려는 멸망위기 직전까지 갔지만 그는 재위기간 동안 진심으로 신하들과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으며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존경받는 한국사에서 몇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고구려 위나라의 전쟁이 끝난 지 13년 후 서기 259년 위나라 장수 울지해가 고구려를 공격하자 중천왕은 정예기병 5,000명을 선발하여 위나라군 8,000명의 머리를 베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비록 동천왕의 고구려군은 위나라에게 패배하였지만 고구려는 그때의 패배를 헛되이 하지 않고 전술과 전략을 더욱 발전시켜 고구려를 성장하게 되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의 퀄리티를 더 높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